부시맨 여자의 둔부를, 돌출된 둔부를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큐피드가 사랑의 신 있죠. 그 큐피드를 앉혀놓는 그런 희화화된 그림들을 그려요. 이 해부학적 사실이 이제 형이상학적인 내용하고 만나면 뭐가 되냐면, 그래서 윤리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신체다. 유럽인들이 선취한 높은 수준의 문명을 전파하는 건 신이 유럽 백인한테 준 미션이라는 거예요. 3개월 안에 100만 명을 죽이는 아주 역사적으로 초유의 이 집단학살이 일어나는데,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인문학과 예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석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아프리카 문화연구소에서 소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프리카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아시아프리카 예술가 연맹의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루안다는 나라 크기만 보면 이제 남한의 4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만 나라죠. 그 나라 경상도 정도 크기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르완다 같은 경우는 뭐 자랑할 만한 자원이 딱히 없고 자원에 관한 한 조금 가난한 나라죠. 개인적으로 르완다를 가보진 않았고요. 그래서 치안에 관한 건 잘 모르는데, 치안하고 관련해서 또 이렇게 좀 아프리카 나라들을 부정적으로 환기시키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아프리카 가면 이제 치안이 불안하다. 특히 이제 르완다의 치안은 우리가 잘 아는, 그죠? 르완다 내전하고 또 연동이 돼 있는 거여서 딱히나 더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 느낌이 강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는데, 르완다 내전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도 1994년에 일어났던 이제 집단학살 그 사건이죠. 르완다 때문에도 이제 전 지구적으로 아프리카를 악마적으로 이제 야만화하는 그런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특기할 만한 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94년에 한 달 동안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종족 간 분쟁이죠. 투치하고 후투족 간의 종족 간 분쟁인데 3개월 동안 딱 벌어지거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냐면 100만 명이 죽습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요. 기네스북에도 오를 만큼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인명의 살상을 낳았던 이제 그 사건이 르완다 내전이고, 그게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 벌어지니까 기존의 아프리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이미지들이 더 이제 강화되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르완다 사건을 통해서 볼 것은 이제 몇 가지 오해인데요.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후투족, 투치족이 야만적이어서 이런 집단학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여기에도 역시 유럽 제국의 어떤 씨앗이 그 배경으로 숨겨져 있다. 이제 그 대목을 보셔야 됩니다. 벨기에가 르완다를 지배하려고 들어왔을 때 이제 그 굉장히 흥미로운 전략을 하나 쓰는데, 아프리카 땅에 들어오는 유럽 백인들은 일단은 인종적으로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의 원주민을 지배하려면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죠. 이거를 이제 영국이 오래전에 인도에서 썼던 이 전략을 유럽 제국들이 다 모방해서, 그러니까 영국이 수출한 거죠. 일종의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를 일종의 이제 유럽 제국 전체를 대상으로 수출을 하는데, 벨기에도 이제 그걸 배워서 이 르완다에 적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분리 통치 전략이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제 원주민 집단을 보고 원주민 집단을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나눠서 분리를 합니다. 그 전까지 생물학적이고 해부학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없이 그냥 평화롭게 잘 섞여 살던 원주민들이 갑자기 생물학 이름으로, 골상학이죠 대표적으로, 그 독일의 헤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제 그 두개골, 과학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권위가 서니까. 그러니까 골상학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의 이름으로 원주민들의 두개골을 그 형태하고 크기 뭐 이런 걸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두개골이 긴가 작은가, 그리고 이 머리 이렇게 그 정수리 여기가 튀어나왔는지 튀어나오지 않았는지, 코의 높이는 어떤지, 이런 걸 이제 과학의 이름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원주민들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르완다의 경우는 후투족하고 투치족이 아무 문제 없이 평화적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벨기에가 효과적으로 이들을 지배 통치하려니까 영국한테 배운 분리 통치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골생학을 이제 적용을 해서 후투족은 상대적으로 키가 작고 코가 낮은 사람.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다수예요. 다수고 투치족이 소수입니다. 투치족은 상대적으로 키가 크고 늘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 입장에서는 이 소수자의 어떤 투치한테 중간 관리 계급,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일정 정도의 권력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일정 정도의 권력을 제공해서 소수자인 투치가 후투를 암암리에 통제하도록 갑자기 계급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벨기에인의 등장 이전에는 이 두 부족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가 이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두개골의 구조,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가 되면서 특정 부족이 반지배적인 지위를 장악을 하면서 갈등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생학.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윈의 사촌이었던 프란시스 골턴이라고 하는 인물이 1870년에 그 우생학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 우생학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악마적으로 활용된 지역이 아프리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거쳤던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나중에 독일이 가져가서 유대인들 골상학적으로 분류해서 유대인 600만을 아우슈비츠로 보내는데 활용을 하죠. 아무튼 그 전거가 되는 인종을 과학적으로 분류해서 우월한 인종하고 열등한 인종을 나누는 이 우생학적인 실험이 실시됐던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이제 벨기에가 역시 우생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후투하고 투찌에다가 적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악랄한 사례는 아마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남아공의 그 사라 바트만이라고 하는 부시맨 여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례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 사라 바트만 이 부시맨 여자 이 이야기를 남아공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서 일정 정도 이렇게 대중화가 됐죠. 사라 바트만 같은 경우가 남아공의 부시맨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부시맨이 유럽 백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신체가 좀 기형적이죠. 키가 평균 키가 1m 35. 그다음에 부시맨 여자들의 경우 이 둔부가 이제 엉덩이 부분 둔부가 굉장히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의 백인 언론들이 부시맨 신체를 희화화하려고 어떤 짓까지 하냐면 그 신문에 이렇게 실는 커리커처에다가 부시맨 여자의 돌출된 둔부를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큐피드가 사랑의 신 있죠. 그 큐피드를 앉혀놓는 그런 희화화된 그림들을 그려요. 그 정도로 이제 둔부가 많이 돌출된 아주 특이한 유럽 백인 기준으로 볼 때 이제 그렇게 왜곡된 신체관을 이제 심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동원된 게 우생학하고 골상학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지금 사라바트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둔부는 돌출돼 있고 생식기는 소음순이 과잉되게 발달돼 있다라고 선전을 해서 이 소음순이 과잉되게 발달돼 있다라고 하는 이 해부학적 사실이 이제 형이상학적인 내용하고 만나면 뭐가 되냐면 그래서 윤리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신체다. 소음순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성적인 쾌락을 밝히는 이제 신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신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목에 이르면 부시맨 출신의 한 여자의 신체를 악마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여자가 낳은 2세들, 그 불량한 윤리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불량한 여자의 자궁이 낳은 2세들. 그러니까 이거를 은유적으로 환유적으로 확장하면 아프리카인 전체가 되잖아요. 그렇게 불량한 자궁이 낳은 2세들이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인은 태생적으로 열등한 존재다. 그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자궁이 낳은 신체니까 그런 인종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 유럽 백인들이 가서 신의 말씀을 전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유럽인들이 선취한 높은 수준의 문명을 전파하는 건 신이 유럽 백인한테 준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럽 백인들이 아프리카로 진출할 때 흔히 써먹었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걸 이제 아주 유명한 용어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키플링 용어로 바꾸면 노벨문학상을 받은 키플링 용어로 바꾸면 그게 백인의 짐이죠. White man's burden 영어로 White man's burden. 백인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짐을 지고 태어나는데 그 짐은 이제 신이 준 거죠. 백인 너희들은 신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으니까 그거를 혼자 독점하지 말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 불량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가서 너희 백인들이 선취한 높은 수준의 문명을 전파해서 나눠라. 그래서 백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고 아시아에도 가고 라틴 아메리카에도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당화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 사라 바트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시맨 여자의 신체를 가지고 유럽의 식민주의 제국주의가 아프리카에서 전파되는 과정들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이걸 보여주는데 벨기에가 이 르완다의 후투와 투찌족을 대상으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대목을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인종을 분리해서 이제 통제를 하다 보니, 이제 원래 없던 갈등들이 부족 간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벨기에가 통치하던 기간 안에. 그리고 독립을 하고 나서는 이 벨기에는 이 문제 소지를 해소하지 않고 그냥 본국으로 철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투치하고 후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후투. 자기들이 다수 인종이었고 주로 후투족들이 살고 있던 땅이 그 르완다 땅인데 거기에 소수자인 투치가 벨기에의 이 권력자들의 암묵적 지지를 등에 업고 지배자 행세를 식민주의 시절에 했기 때문에 이제 벨기에가 떠난 이후에 이 갈등이 본격화됐을 때 후투족들이 가만히 있기 힘들겠죠. 그래서 집단 학살이 이제 그때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 안에 100만 명을 죽이는 아주 역사적으로 초유의 이 집단 학살이 일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배경에 아프리카 부족민들의 야만성이 있는 게 아니고 역시 이 사건 안에도 유럽 제국주의의 나쁜 전략 그게 이제 씨앗으로 맹아적으로 숨어 있다. 이런 대목들을 주목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대목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특히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이 르완다의 발전사하고 관련해서 특히 이제 여러모로 흥미로운 주목을 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르완다가 소위 이제 박정희식의 어떤 산업화 전략 이거를 빌려가고 특히나 그 우리가 그 새마을운동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펼쳐서 성공을 했다. 이제 이런 이제 한국인들 관점에서 보기에 아주 이렇게 흥미로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르완다를 특별히 이제 주목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대목을 어떻게 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정부가 박정희식 어떤 그 전략 이제 한국이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비서구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인기가 많은 이유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박정희 전략. 하나는 이제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박정희는 아니지만 민주화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 그러니까 아프리카 관점에서 보면 아프리카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던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50년대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50년대 GDP가 가나보다 떨어지거든요. 가나가 훨씬 잘 자랐어요. 가나, 필리핀이 한국보다 50년대에 훨씬 잘 자랐었는데 그렇게 50년대 기준으로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느냐. 이제 두 마리 토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이제 산업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용어를 빌려서 얘기하면 근대화죠. 유럽이 아프리카에 심으려고 했던 그 근대화에 성공을 하고 다른 하나는 민주화. 이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는데 그 전략이 뭐냐. 이걸 이제 보고 배우려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한국을 이제 따라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그 선두주자 중에 하나가 르완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저는 한국이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이제 비서구 지역들, 라틴 아메리카하고 다른 아시아 지역들 여기에 이제 박정희식 산업화 이거를 소개하는 것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데 저는 소위 그 산업화와 개발 독재, 박정희 정권이 이제 저질렀던 이 개발 독재를 한 쌍으로 같이 소개하는 것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주거든요. 나쁜 시그널은 뭐냐면 소위 이제 60년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신생 독립국이 되는데 이제 그 신생 독립국이 모범으로 삼는 한국의 사례를 보면 박정희가 개발 독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화에는 성공하거든요. 민주화는 아니지만 이제 개발도상국들 이제 신흥 독립 국가들이 일정 수준의 근대화, 산업화를 이룩하려면 거기에 성공하려면 박정희식의 개발 독재가 불가피하다. 이런 식의 나쁜 시그널을 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박정희식 이 모델 이것을 비서구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개발 독재를 같이 한 쌍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대목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카가메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서 10년 동안 그 공부를 할 때 한참 그 르완다 사태가 있고 이제 그걸 진정시키는 국면에서 카가메가 등장을 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이제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던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두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사건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있었는데, 하나가 만델라가 이제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최초로 흑백이 공이 참여하는 선거에서 남아공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흑인 대통령을 선발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아공이 모든은 아니지만 거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하면 떠올렸던,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부정적 이미지들, 이거를 일소하는 그 어떤 이미지를 확 바꾸는 일종의 어떤 모범적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고, 남아공에. 그리고 같은 시기에 동시에 르완다에서 카가메가 등장을 해서 이제 집단 학살 이후에 그 후유증, 집단적인 후유증들을 이제 처리해가는 이제 그 과정을 선보이는데 굉장히 놀랄만한 솜씨를 보입니다. 그 와중에 인종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 르완다 사태를 가지고 유럽이 내내 선전했다. 그러니까 유럽이 아니라 서구가 내내 선전했던 아프리카의 악마적 이미지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아프리카가 자랑하는, 아프리카 사람은 아니지만 카리브해 출신의 흑인 사상가지만 정신분석학자지만, 이 사람 그 프란츠 파농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흑인 정신분석학자인데, 이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 나오는 용어를 하나 빌려서 얘기를 하면 종속 컴플렉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백인들이 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서 아프리카인들을 악마화하거든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아프리카인, 그 다음에 유색인, 피부에 이제 색깔이 있는 그 모든 인종이 백인들보다 열등하다. 그거는 이런 심리 때문이다라고 할 때 이제 동원하는 개념이 종속 콤플렉스라는 그 개념인데, 그 개념이 뭐냐면 피부에 색이 있는 유색인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흑인들은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인종이 아니다. 아까 이제 우생학, 골상학 이런 과학의 어떤 이름으로 제공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은 태어나길 열등하게 태어나서 누군가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되는 걸 즐기는 인종, 그걸 종속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이제 디펜던시 콤플렉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있다, 이 사람들한테. 그 사례가 르완다다. 르완다를 봐라. 이 사람들 놔두면 독립을 했는데도 후투 투치가 서로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죽일 정도로 아주 파천왕적인 집단 학살을 저지른 인종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의 야만성을 방증하는 사례로 이 르완다 사례가 계속 이제 거론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카가메가 이제 그 아주 그 뛰어난 탁월한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PD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놀라운 성취들을 이뤄내죠. 인종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 내에서 드물게 산업화하고 민주화에는 약간 이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것의 일정 정도를 선취를 하는 그런 성과들을 냅니다. 그래서 르완다 사태는 여러모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도 지금 놀랄 만큼 성장을 했죠. 이제 아까 근대화 산업화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눈부신 성과를 실제로 이제 통계적으로 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정희 모델이 약간 기계적으로 들어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폴 카가메 이 정부가 이제 반민주적인 이제 사례들도 분명히 선보이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그 지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산업화와 민주화, 이것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모델들이 왜 없겠느냐. 분명히 그게 있을 텐데, 이제 그 사례가 르완다는 아니고, 굳이 이렇게 보자면 저는 이제 그 만델라 정부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모델을 조금 더 진중하게 고민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르완다하고 부룬디가 인종적으로도 같은 인종들이 지금 이제 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누가 다수인이냐, 누가 소수인이냐, 이제 그 차이만 있는데, 여전히 지금 카가메 정부가 들어서고도 부룬디하고 사이가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그 폴 카가메가 투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단학살 시에 후투족한테 당했던 투치족 100만 명 이상이 이제 인명살상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도망갔다가 망명을 했다가 돌아와서 정권을 잡고, 지금 이제 여러 이렇게 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여전히 충분한 수준의 어떤 민주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야당이라든지 야당 인사랄지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대하지 않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굳이 침묵하면서 경제적인 성과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그 두 가지 이미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영웅적인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지금 하고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가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 동의를 표시하지 않는 어떤 인사나 이제 언론들을 탄압을 하는 그런 독재자의 모습도 동시에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면이 안 보이는 거죠. 그 측면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봅니다.